주제 발표를 해주실 한두성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강릉 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에 재학 중이시고 논문으로는 우크라이나 난민 위기에 대한 유럽의 대응, 그리고 주권과 이주 연계에 관한 실험적 연구가 있고 저서로는 이주와 정치, 다문화 사회의 이민 정치와 이주 평화학의 모색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주 평화, 글로벌 난민, 이주 노동 정치와 관련한 연구 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1970년대에서 1980년대 동남아 난민 위기와 포괄적 행동 계획, 보호와 억제의 긴장과 절충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우선 제가 학술 행사에 참여한 가운데 좀 특별하게 생각했던 지점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두고 섭외 요청을 해주시고 또 오랜 기간 이 발표를 위해서 글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저로서는 좀 미뤄놨던 숙제 같은 주제를 좀 글로 써볼 수 있어서 너무 유익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김경호 선생님께서 굉장히 딱딱한 사회과학적 발제가 될 거라고 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고 그게 저의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좀 발제가 좀 우려스러운데요. 저는 이제 주제가 이제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이 동남아 난민 위기가 이제 인도 차이나 난민 위기라고 그래서 이제 70년대, 80년대를 경험하면서 계속 이어졌던 그런 현상인데요. 여기에 대한 그 국제 협력의 대응이 이제 저의 이제 연구 대상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에 관심을 가진 것은 제가 지역학, 뭐 지역 연구자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주 평화학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이주 난민 문제와 관련된 여러 이슈를 찾아서 연구를 하다가 특히나 난민 이슈와 관련돼서는 좀 역사적으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엔 난민 그 유엔 난민기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51년 난민 협약으로 대변되는 그 국제 난민 레짐의 역사의 발전은 그 이후에는 거의 제3세계에서 혁신들이나 새로운 이벤트들이 나타났다. 그렇다면은 전후의 난민 그 레짐의 역사는 오히려 제3세계에 주목해야만 발전된 그 경로와 그 특징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시작점이 아프리카였습니다. 69년에 아프리카에서 지역 난민 협약이 만들어졌던 이벤트가 이제 첫 번째 연구였고, 그 다음에 84년에 중남미에서 카르타 해나 선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협약은 아니지만 거의 협약 이상의 규범적 그 어떤 어, 설득력을 갖는 그런 선언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아니지만 그 다음으로 와야 될 곳이 이제 동남아라고 생각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번 학술 행사를 계기로 어쨌거나 시작을 해서 초고까지는 만들어 본 것 같습니다. 좀 부족하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저는 PPT가 아니어서 조금 그냥 속도감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 CPA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인도차이나 난민 위기에 대한 국제 협력의 대응의 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게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이라고 해서 포괄적 행동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국제사회가 이렇게 대응하기로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제사회에서 이 난민 문제에 대한 대응과 관련돼서 굉장히 그 성공적인 국제 협력의 사례로 평가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내 학계에서는 뭐 많은 학자분들이 언급은 하셨지만 이 사례를 전면 주자화해서 연구한 사례가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찾아본 바로 그리 많지 않아서 이런 연구적 공백을 좀 메우고 국제 협력의 역사에 대해서 한국 학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런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되겠다. 이런 개인적인 그런 기대로 이제, 글을 쓰게 됐는데요. 결론적으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글은 그 국제협력의 성공적 사례라고 평가받는 CPA가 그냥 줄여서 제가 CPA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CPA는 이제 굉장히 절충적인 접근이었거든요. 여러 가지 동상이몽이죠. 여러 가지 전략적 이해관계의 다른 주체들을 한데 모아야 되기 때문에 타협과 절충을 특징으로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접근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테크니컬한 접근 위주로 갔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통치성 말씀하셨는데 이때 기술적 접근, 테크닉의 어떤 접근이 굉장히 다분했고 그래서 굉장히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인 건 사실인데 근데 문제는 그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제 난민법이라든지 국제 인권법이라든지 뭐 이런 국제 규범의 내재화라는 측면에서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을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간략하게 짚어볼 텐데요. 우선 이 CPA는 1989년도에 채택된 대응 틀인데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0년 전인 1979년으로 또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1979년에도 그 당시 지역 난민 위기에 대한 대응 틀이 마련이 됐는데 CPA는 바로 79년도에 마련됐던 합의가 말하자면은 조금 다른 상황에서 약간 변주되는 형태로 이렇게 거듭난 방식이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사로서 79년 합의를 요약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70년대 중반에 동남아 지역은 그야말로 정치 변동이나 역동이 아주 휘몰아쳤던 지역인데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가 70년대 중반에 공산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구 사회뿐만 아니라 아세안 국가들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어, 사태가 전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때 특히 이제 제가 했지만 그런 정치 변동이 심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이것이 당시에 뭐 빈곤이나 사회경제적 불안정과 맞물리면서 엄청나게 많은 피난민을 양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피난민들이 국경을 넘어서 인접국으로 혹은 배를 타고 인접국가로 이제 떠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이른바 보트피플 사태라고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태들이 가장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던 때가 바로 1차 합의가 있었던 1979년입니다. 이게 더 이상 이것을 방치했다가는 지역 불안정 요소가 너무나 커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든 끌어낼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 도달했고, 그것이 79년 여름에 여러 국가들을 이제 회의 자리에 앉히게 된 겁니다. 근데 제네바에서 1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그 당시 상황들을 보면은 그 다음 페이지로 바로 가겠는데요. 난민들이 굉장히 많은 수로 양산이 됐습니다. 단기간에. 근데 문제는 영내에 인접한 국가들, 즉 다시 말하면 이게 1차 비호 제공국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주로 아세안 국가들입니다. 근데 이 국가들이 일거에 너무 많은 난민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는 수용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이제 느끼게 됐는데 더 문제는 뭐냐면 아세안 국가들은 이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일단 우리가 받고 서구 사회의 부양 국가들이 수많은 난민들을 재정착 난민으로 흡수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70년대가 되면 국제사회의 난민 담론이 변질이 됩니다. 뭐냐면은 뭐 이른바 이거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정치 경제의 어떤 변모하고도 이제 맞닿아 있는데 오일 쇼크 이후에 굉장히 신자유주의적으로 전 세계 글로벌 정치 경제가 변모하면서 굉장히 이런 인색한 말하자면 좀 국가들이 좀 인색해졌죠. 쌀떡이 바닥에 나니까 인심이 고갈나는 뭐 이런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더 난민들을 안 받으려고 하는 냉전이라서 난민성을 활용할 법도 했지만 그런 정치 경제적 국내 경제적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전혀 이것을 국내 여론에 어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난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문을 닫는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세안 국가들은 1차적으로 비호를 제공했을 때에는 언젠가는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잘 사는 부양 국가들로 재정착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막혀버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완전히 박약해진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1차 이 서구 사회 재정착 국가들은 어떤 식으로 좀 마인드를 갖고 있냐면 영내 아세안 국가들 너희들 안에 캠프를 더 세우자. 그리고 캠프를 더 많이 세워서 더 많이 수용하면 우리가 어쨌거나 재정적인, 인력적인, 기술적인 지원할게.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아세안 국가들은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받지 않고 내밀겠다. 들어오는 사람들. 사람들이거나 보트피플이거나 그걸 이제 푸시백 팔러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푸시백 팔러시로 많은 국가들이 돌아섰습니다. 말레이시아, 태국 뭐 이런 국가들이 이른바 푸시백 정책으로 방공을 해서 그 서구 사회를 또 압박을 하는 겁니다. 재정착을 더 하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일종의 이런 교착 국면이 있었던 것이죠. 아세안 국가들과 홍콩을 비롯한 영내 비호국들과 그러니까 서방의 국가들이라는 이 재정착 국가들 사이에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평행선을 달리다 보니까 합의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교착 국면이 있었고 계속 난민들의 위기는 더 심화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열린 것이 이제 79년 제네바 합의가 되겠는데요. 그때 그 합의가 된 내용들을 간략하게 본다면은 네. 그 79년 합의 핵심은 이제 거래적 성격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거래적이란 말이 조금 이렇게 어, 거친 언사일 수는 있지만 사실 이렇게 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이런 해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이라는 것이 동남아 역이죠. 그러니까 1차 비호국들이 있는 지역 밖으로 그러니까 서방 국가들을 이제 주로 얘기를 하는데 역외의 타국으로의 영구 재정착을 전제로 한 한시적 영내 비호 제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영어로 하면 오픈 쇼어, 오픈 도어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를테면 미국이 오픈 도어 해야 우리가 해안을 열겠다는 거예요. 영내 그 아세안 국가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건적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상황에서 아세안 국가들의 이런 압박이 안 그러면 우리는 안 받고 다 돌려보내고 떠밀겠다. 그럼 이런 것들이 국제 여론도 움직이고 지역 영내 불안정을 키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미국의 동아시아 대전략을 뒤흔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아세안 외교가 굉장히 미국을 압박했던 서구 사회를 압박했던 형국이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식의 거래적 합의가 도출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거래적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이렇게 더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제 그 연구자들 사이에서 평가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79년 합의를 두고 아세안의 외교적 성과다라는 그런 평가가 한 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세안 국가들이 집단 행동으로 압박을 했기 때문에 푸시백 전략 같은 것도 압박을 했기 때문에 결국 서구 세계가 테이블장에 나와서 합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틀린 해석은 아닌데 그렇게만 보면은 사태의 일면적인 해석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의 국가 전략이 동시에 있었던 겁니다. 70년대는 어쨌거나 냉전 시기였습니다. 대땅뜨가 있고 뭔가 변화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냉전의 시기였고요. 특히나 핵심은 미국은 베트남전에서 패전을 했습니다. 이거 미국 그 당국에게는 트라우마 같은 패전인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극복하려고 했냐면은 포드와 얼마 전에 이제 그 고인이 되신 그 헨리 키신저 박사 이런 분들이 군사적 그 접근은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을 외교적 그 접근으로 군사적 접근을 대신하는 그런 전략을 세운 겁니다. 말하자면 난민성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거죠. 이 난민을 발생시킨 국가들이 공산권이었고 그 난민들을 수용하는 것에 대해 이런 인도주의를 일종의 자신의 전략을 위해서 흡수한 겁니다. 일종의 뭐 인도주의적 통치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이런 전략이었는데 한마디로 인도적 이슈에서 동남아 지역의 공산주의 확산 차단을 위한 전략적 가치를 가져간 것이다. 바로 이것이 미국이 재정착에 다시 한번 불을 지필 수 있었던 전략적 동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여론과는 좀 다른 국가 차원의 독립적인 어떤 판단이 좀 다분했던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과 그 미국을 위시한 서방 국가들 간의 이런 거래적 합의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베트남이 또 한 요소로서 들어왔는데 출국을 통제를 하고 그리고 질서 정연한 출국 프로그램을 국제사회가 합의를 해가지고 곧바로 이제 그 일부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곧바로 서구 사회로 이송하는 이런 식의 요소도 좀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79년 합의였는데요. 나름대로 성과는 거뒀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일종의 순고력에 지나지 않았음이 곧 드러나고 맙니다. 이 거래적 성격의 그 합의에 기반한 대응 틀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미봉책일 수밖에 없었고 또 다른 맥락에서의 대규모 난민 발생이 지속적으로 80년대 이어지자 이 합의 틀로는 더 이상 이 사태를 대응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제 CPA, 포괄적 행동 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 여기서 이제 그 맥락은 어쨌거나 난민 사태가 단기적으로 진정됐지만 80년대 초중반을 지나면서 계속 끊임없이 지역 난민들이 계속 발생하고 인접국 그리고 서구 사회로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이런 데 대해서 이제 그 국제 난민 담론이 한 차례 더 악화가 되는데 뭐냐면 이른바 불법 이민 내지는 경제적 이주자 이런 용어들이 막 본물터지듯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현실을 묘사하는 부분이 있긴 있지만 그것이 이제 그게 다는 아니었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국가 정책에서 커다란 변론적 요소로 들어오다 보니까
과연 이제 진짜 난민, 가짜 난민 이런 용어들도 이때 굉장히 많이 불거집니다. 제뉴인 레퓨지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다시 그 재정착 국가들은 문을 닫기 시작했고 그리고 영내 빈곤과 불안정은 계속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태는 또 70년대 초중반과 좀 비슷한 방식으로 다시 이제 어,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음,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결국 80여 팔라시로 다시 돌아섭니다. 영내 1차 비극들은 그래서 79년 합의가 80년대 말경이 되면 이 거래가 깨어진 상황이나 매한가지가 됐습니다. 근데 그 1차 때와 다르게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던 하나의 현상은 뭐냐면은 발이 묶인 난민들입니다. 영내에서 발이 묶인 난민들이 수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1차 합의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계속 느니까 이들을 어떻게 할지 이렇게 고민하다가 거래적 합의를 통해서 이렇게 정말 수십만이 그 서구 사회로 그 재정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뭐냐면 영내에 계속 발이 묶인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요. 이 문제가 영내 그 비옥들에서 가장 그 심각한 문제였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국제사회를 또다시 압박을 하게 되죠, 아세안이요. 그래서 아세안이 집단 행동을 다시 한번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포괄적 행동 프로그램의 마련을 촉구를 이제 촉구를 하고 나서게 되는 것이고요. 이때 그 포괄적 행동 프로그램을 얘기할 때 이제 포괄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포괄적이라고 말하지만 아세안 국가들이나 홍콩이 정말 원했던 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바로 이 송환이었습니다. 송환. 서구 사회의 재정착 국가들이 더 이상 대규모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목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자신들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으로 봤던 겁니다. 그래서 1차 때는 없었던 이 송환 요소가 아주 전면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포괄적이라는 말 안에는 이런 새로운 요소들이 들어온 것이 가장 특징적인 면이 되겠고, 송환을 하기 위해서는 심사를 해야 됩니다. 심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탈락한 사람들을 송환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아세안 국가들이 요구했던 포괄적 그 행동 어떤 그 포괄적 접근의 핵심은 바로 이 두 가지로 축약이 됩니다. 개별 심사와 송환. 그러니까 송환을 하기 위해서는 개별 심사라는 제도가 더 필요했던 겁니다. 사실 1차 때는 개별 심사가 없었습니다. 일단 들어오면 프리마 파시 레코그니션이라 그래가지고 개별 심사 없이 그 출신국의 상황을 인정해서 집단적으로 보호 지위를 일구해 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한 케이스 한 케이스를 다 심사를 하겠다는 물론 제대로 된 심사는 아니었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상황을 정확하게 소명하지도 못한 채 불인정된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어쨌거나 이것이 적어도 송환을 하기 위한 명분으로서 이제 개별 심사라는 요소가 더 요구가 됐던 것이고 결국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유엔으로 또 끌고 가고요. 유엔에서 이제 그 소그룹이 만들어져서 이 선언과 CPA 초안 작업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유엔의 지역 사무소에 이제 비에라 데 멜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 당시에 여기 이제 수장이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그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그 이제 개별 심사와 송환의 요소를 집어넣은 포괄적 접근에 대한 타협을 도출을 해냅니다. 이때 유엔 난민기구가 엄청 논쟁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유엔 난민기구의 봄수명을 어, 타협하면서까지 이것을 도출했다. 이런 비판을 받기도 하고 정반대편에서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했다. 이런 아주 그 극단의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이 이제 데멜루라는 당시 지역 사무소 수장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CPA가 되었을 때 이것의 특징은 한마디로 삼각협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제가 창의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고 난민 연구로서는 많이 알려진 알렉산더 매츠라는 학자가 이렇게 묘사를 한 것입니다. 삼각협력이라는 것은 영내 1차 비호국인 아세안 국가들과 홍콩, 이걸 이제 그룹 A, 그룹 B는 이제 서구 사회, 주로 이제 서방 국가들이죠. 난민들을 재정착시키는 국가들, 서방 재정착 국가들을 이제 비그룹, 나머지 하나가 이제 베트남입니다. 난민 발생국, 난민국. 이 3자 간에 서로 협력을 했다는 것인데 그 특징은 뭐냐면 역시 그 아까 1차 때 거래적이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로 조건적이었던 겁니다.
서로가 각자가 할 수 있는 해야만 하는 그 책무들이 있는데요.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예, 여기 세 가지입니다. 비호, 재정착, 송환. 이 말씀드렸듯이 세 그룹이 각각 짊어져야 할 대표적인 그 책무인데 이것이 독자적으로 이렇게 절연되는 게 아니라 비호를 제공하는 국가는 재정착과 송환이 어느 정도 돼야 우리는 비호를 제공하겠다. 그리고 재정착이라고 했을 때는 1차 비호와 송환 같은 것들이 갖춰졌을 때 우리는 재정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조건화된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 한 번에 다 같이 가는 게 쉽지 않은 과정이고 굉장히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방식의 이를테면은 좀 과장되게 말씀드리면 이제 19세기 말에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외교를 굉장히 복잡하게 했던 것처럼 이것도 이거를 굉장히 그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어쨌거나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유엔 난민기구가 역사상 가장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걸 만들어냈습니다. 이 합의체를 어쨌거나 중재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 보건과 변모의 두 가지 측면으로서 이 삼각협력의 특징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비호 제공과 강제 송환 금지라는 원칙이 어쨌거나 수용이 다시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축되어가는 재정착의 기회가 다시금 일정 수준 복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속의 측면이라면은 차별화 측면은 이제 뭐 길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영내 심사와 송환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취업 관계상 아까 말씀드린 내용 정도로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도 일단 넘어가겠고요. 예, 평가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 난민 위기에 대한 국제 협력의 가장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를 받아온 CPA에 대해서 조금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따로 챕터를 뽑아봤는데요. 분명히 CPA는 커다란 성취를 보였습니다. 가시적으로 커다란 성취를 보였습니다. 우선은 CPA를 통해서 이것도 뭐 그걸 누가 어떤 통계를 본냐에서 좀 수치는 다를 수 있지만 50여만 명의 인도차이나 난민이 영내 1차 비호국에서 역의 국가로 재정착을 하거나 베트남에서 다이렉트로 서구 사회로 갔습니다. 50만입니다. 지금으로선 이런 규모의 재정착을 상상할 수가 없는데 이것이 역사적으로는 일어났었던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내 그런 과정에서 영내 신규 난민 규모는 급격히 줄어들었고요. 1996년이 되면은 영내에 있던 거의 모든 난민 보트피플들이 기존의 캠프에서 퇴거한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캠프도 많이 말 그대로 이제 그 한시적 캠프이기 때문에 많이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모든 캠프들이 장기화가 돼가지고 캠프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다 그냥 수용 감금 이런 느낌이 많은데 이때는 이제 96년이 되면 어쨌거나 캠프 시설이 많이 철거가 되는 그런 상황이 가시적 성과를 이뤘던 거죠. 그래서 인도적 성취도 평가를 받고요. 모범적 국제 협력 사례로 평가를 받고 그래서 어, 유엔 난민기구 대표를 역임했던 리버루스라는 분은 실제로 이 CPL을 두고 플러스 협약이다. 51년 난민 협약 이후에 그 난민 협약으로 뭐 대응할 수 없었던 빈 공백을 메우는 말 그대로 플러스 협약과 같은 것이었다. 이렇게까지 상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다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렇지만 조금 더 비판적인 관점에서 볼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제 발표를 마치겠는데요. 국제난민 레짐의 핵심 원칙과 정신을 타협했다는 점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비호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비판인데요. 이 비호 관련된 것은 세계 인권선언에도 비호 신청권과 비호 향유권이 명기가 되어 있고요. 또 고문 방지 협약이라든지 뭐 난민 협약이라든지 이 비호라는 거는 사실은 개인의 권리입니다.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강행 규범으로서 존중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하고 말고가 아니라 뭐 주권 국가의 선택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국제사회는 이걸 강행 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강제 송환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아주 그 체계적으로 뭉개졌습니다. 수치적으로는 많은 성취가 있었지만 실제로 그 개별 심사 과정이 이루어진 그 과정들을 보면 정말 주권 국가의 그냥 주권 행사에 다름 아닙니다. 어떤 유엔 난민기구가 제시한 규범, 절차 이런 것들을 자기식대로 다 해석하고 치러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그만큼 이제 국제 난민 규범이나 절차에 대한 교육을 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난민의 지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인정 상태에서 계속해서 영내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하거나 강제 송환되거나 이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 점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연장선상에서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요. 결국은 그 CPA가 이주 통제 기구 난민 보호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이주 통제의 도구로 변질된 것이나 다름없었다는 지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결국은 보트 출항을 멈추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애초에 그런 CPA가 삼각협력으로 그렇게 절충적이고 타협적인 방식으로 합의를 했던 그 근저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깔고 갔던 거죠.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우리가 책무를 오롯이 이행할 수 없으니 어느 정도 이런 그 국제사회 책무를 손상시키는 걸 어느 정도 감수하고서 이루어졌던 것이 이 CPA 합의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CPA는 억제 장치입니다. 더 이상 난민이 발생하지 않게. 궁극적인 지향점은 여기에 모아져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그 미사여구를 동원하더라도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임스 해서웨이라는 그 학자는 그래서 아까 알렉산더 배치는 삼각협력이라고 얘기했는데 삼각협력이 아니라 삼각동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유엔 난민기구가 연루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 난민기구는 이 삼각협력을 견인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고 매우 성공적인 중재 외교를 했지만 그것은 말하자면은 자신의 책무인 그 비호의 권리,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손상시킬 것을 염두에 두면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던 자가 바로 제임스 헬서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네, 이 부분인데요. 말하자면은 이제 그 이 CPA는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평가가 극과 극인데요. 사실은 무엇이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두 평가가 다 어찌 보면은 들을 만한 얘기들입니다. 한편에서는 어쨌거나 영내 난민 문제는 풀어야 될 하나의 그 프라블럼,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것의 프라블럼으로 볼 때는 그것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해야 되는 문제 해결의 어떤 구도가 잡히는데 이런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즉 기술적 대응으로서 이 삼각협력은 엄청난 성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고 난민 사태가 진정이 됐거든요. 그런 점에서 문제 해결형 관점에서는 분명히 성취 인정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근데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협력의 끝에 지역사회가 난민 비호 정책이나 난민 정책에 대한 내적인 역량을 갖추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이런 경험이 어떤 경험치로서 지역사회의 난민 레짐의 하나의 토대가 될 것인가가 문제인데 그런 점에서는 정말 이뤄놓은 것이 좀 거치게 말하면 거의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제는 풀었지만 그게 답니다. 거기서 남겨놓은 유산 같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뽑아봤을 때는 좀 한계가 명확하다. 예를 들면 이제 포트랜드 로빈슨이라는 학자의 지적도 이제 상당히 설득력 있는데 장기 영향의 관점에서 눈앞의 문제 해결과 저충적 접근을 특징으로 하는 이 CPA는 개인의 비호 신청, 향유권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이해와 존중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국제사회는 얘기합니다. 다른 아프리카나 일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중남미나 보면은 적어도 레짐이라고 부를 만한 원칙과 제도적 틀, 메커니즘이 있는데 아세안에서 지역 난민 레짐이라는 얘기는 하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국제 규범의 지역 규범의 토대라든지 그것을 제도화할 수 있는 국제 협력의 메커니즘 같은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는 이제 한계라고 볼 수 있고, 다만 물론 그 빈 공백을 시민사회가 아시아에서는 많이 메우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어서 그게 아세안만의 또 다른 차별점이긴 한데, 즉 아세안이 국제 난민 규범을 거부하는 이런 식의 패턴의 이면에는 다른 지역에서 하지 못하는 아세안의 시민사회 역동이 있다는 점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이 통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CPA가 남겨놓은 유산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 비해서 그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좀 허전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허전함이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좀 더 고민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숙고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